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테마 민법 16번째 테마 법률행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테마부터는 제3편이 되겠습니다. 1편 기본체계 이후 2편에서 계약법을 배웠습니다. 2편에서 배운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입니다. 원래 체계대로 하면 이 법률행위 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 하나로서 계약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원래 편제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 법률행위 부분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매우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계약을 먼저 공부해서 계약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확장하면 이 법률행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뒤에 배치한 거고 원래는 이 부분이 총론적인 내용으로서 앞에 배치되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법률행위라 되어 있지만 앞에서 배운 계약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은 무조건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16번째 테마는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 많고 뒤에 이어지는 테마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에 해당합니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고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모르면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편하게 들으시되 생각을 조금 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요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법률행위 이야기에선 법률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필요 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법률효과는 뭐죠?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방아쇠 같은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법률효과, 즉 민법의 최종 목적이죠. 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규정과 법률행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경우 이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사람의 정신작용,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의사결정, 의지가 아닌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권리 발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거 권리 발생. 그 부분은 교통사고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민법 750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만약 그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길거리 다니는 모든 차 운전자와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교통사고는 안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일어나는 건 사건,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필요한 권리 변동을 법률 규정이 보충해 줘야 돼요.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 이외의 것, 이렇게 두 개 나뉘고 사람의 정신작용 이외의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 민법의 최종 목적인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도화선 또는 방아쇠를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요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 행위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로 나뉘고 나머지를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정리됐죠? 자, 이 법률 규정 부분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일단 배제하고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 행위는 사람의 의지, 정신작용에 의해서 권리 변동을 시킨다 그랬죠. 사람의 정신작용. 그 정신작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법률 행위예요. 그 사람의 정신작용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핵입니다. 핵. 즉 의사표시가 없는 걸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정리를 했죠. 의사표시를 구성 성분으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를 한다. 이 문장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간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법률 행위에 있어 의사표시는 핵에 비유됩니다. 법률 규정이 다른 것은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177쪽 박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이미 배웠어요. 근데 그 계약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언제 계약이 체결되고 어떻게 해지하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 계약이라는 우물에서 나와서 다른 우물도 다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법률 행위는 성립하기 위한 일정한 틀과 유효하기 위한 틀이 있더라. 이걸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으로 예를 들게요. 계약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를 들면 매도인, 매수인 있잖아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는 어디가에 향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한쪽은 사겠다, 한쪽은 팔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계약은 특히 이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그 다음 당사자가 있다 해서 무조건 법률행위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유효한가,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유효권은 여기 하나씩 대비됩니다. 당사자가 이때, 당사자가 있는 건 권리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당사자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 행위 능력만 있는데 하나 더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죠. 너무 갓난애거나 뭐 술이 만취돼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 행위 능력, 없는 경우를 제한 능력자라 그러죠. 미성년자, 피후견이. 테마 1 사람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다 있어야 유효하게 되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돼야 돼요. 어떤 법률행위인지 내용이 나와야 되지, 막연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걸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실현 가능해요. 달에 있는 토끼를 잡아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좀 설명하면 이 적법하고 다른 게 사람의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일단 위반하지 않았는데 이 법률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모아놓은 것이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17번 테마는 이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적법 확정 실현 가능은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사회적 타당성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테마에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8번 테마에서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과 상대방이 듣는 게 일치해야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또는 협박받아서 의사표시하는 경우, 그때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머릿속에 애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이 온전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배울 건데 그때마다 이 표를 177페이지 와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178페이지 특별 요건을 가봅시다. 이거는 유효요건 이외에도 특수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대리행위에선 대리권이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돼야 되고,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기한이 도래돼야 되고, 다 뒤에 나오는 테마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 특정 법률행위에서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계. 법률행위는 무조건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건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하나로 된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하고, 두 개가 대응하는 경우 계약이라고 하고, 의사표시 여러 개가 한 곳을 향해 가는 걸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동행위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한 방향으로 같이 해요. 이렇게 같은 곳을 향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여러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걸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계약은 A하고 B가 청약하고 승낙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이 발생되는 거. 단독행위는 A 혼자 그냥 의사표시하는 거. 형성권 형사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의사표시 수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근데 이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법인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가죠. 이거 위에 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동행위를 따로 공부할 건 없고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주로 법률행위 종류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꽃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우리가 2편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살만 조금 붙이고 총론적인 접근만 하시면 돼요. 2편 계약에서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했다는 전제하에 효력이 어떤지를 봤다면 이 3편에서는 그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179페이지.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런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소유권 포기죠. 상대방 없이 내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소유권, 권리 상실이니까 법률 효과죠. 근데 그 법률 효과는 나의 정신작용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는 대표적인 형성권 행사죠. 테마 3에서 형성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채무 면제,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 그러면 나한테 채권이 사라지죠. 채권이 상실된다는 법률 효과가 나의 단독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이에요. 법률사실. 그래서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법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달걀의 노른자, 붕어빵의 팥소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생각의 발단 부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가 있으면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합니다. 근데 그 강제력을 왜 부여하느냐, 명분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 얘기예요. 왜 강제력을 부여할까요? 인간은 자유로운데 그 자유, 인간은 자유롭다. 이 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유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 자유롭게 하되 책임도 지라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 약속을 했다. 그럼 그 약속에 책임을 져라. 너의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사가 있다. 여기서 자기 책임의 원칙까지 파생되는 겁니다. 이 책임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180쪽 가겠습니다. 자유사를 가진 독립적 존재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사에 의한 표현 속에는 그 책임도 진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법률용어로 의사표시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갖게 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간 상황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면 그걸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권리 변동을 일으킨다. 즉 사람에 의해 법이 만들어진 효과가 생깁니다. 약속을 하면 거기에 구속력이 생기고 국가가 강제력을 보조해 주죠.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법, 그게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은 영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이라는 법률 요건을 두고 있다. 법률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고 해서 꼭 규정이 어디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신작용이 아닌 걸 그냥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하고 내용하고 조금 부조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법률행위라고 하고 정신작용이 아닌데 법률 효과가 난 그 나머지 영역을 다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효과의사,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와야지. 이런 의지가 효과의사가 돼요. 자, 내심의 효과의사. 나는 저 부동산을 가질 거야. 이게 내심이고 외부에 표시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나한테 팔아.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된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떤 효과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부동산 나한테 팔아. 그러면 아, 부동산 소유권을 갖겠다는 효과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A 부동산 나한테 팔아 이래 놓고 속으로는 B 부동산을 갖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르죠. 이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논의를 합니다. 18번째 테마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된 효과의사가 일치해야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겁니다. 표시행위, 효과의사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 적극적, 소극적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도 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의사는 효과의사가 있으면 이걸 겉으로 뽑아내려고 할 때 욕이 작용하는 의사, 의지. 이걸 표시의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것을 겉으로 표현해야지 이런 생각, 이것까지 고려하진 않고 속에 있는 마음과 표시된 행위, 이 두 개만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는 두 개로 구성됩니다. 속에 있는 효과의사와 표시된 표시행위, 이 두 개를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게 일치되지 않은 경우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무효 또는 취소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를 하면, 즉 내심에 있는 효과의사를 겉으로 표현을 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한테 그게 도달했을 때 이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따라서 의사표시 한 사람이 그 통지를 한 다음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잃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A라는 사람이 자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 출발하는 순간 이 의사표시는 A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출발하는 요 시점에 유효하면 떠났을 때는 A 게 아니에요. 그래서 B한테 도달하기 전에 A가 죽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을 해도 이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B가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는데 이 취할 때 A의 상태는 받는 시점에 문제가 되면 그때 따지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지. 일단 결과만 알아두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를 떠나는 순간 독립해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발송 후 표의자가 어떤 상태가 되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객관식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의사표시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에 의해서 합니다. 제 영상 중에 언제 내용증명을 하는지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카드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봅니다. 이 송달이라는 게 사회관념상 수령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령 받아야만 도달되는 게 아니라 도달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면 도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편물을 못 받았다. 그래도 내가 받은 걸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받았다든지 내가 지정해 놓은 어떤 지점까지 왔다든지 182쪽 상단에 있듯이 요지 가능성이라고 해요. 받는 사람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고 합니다. 직접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수령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예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마사에서 배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점은 승낙 발송 시라고 하고 매우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객관식에도 그러니까 자주 나오죠.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되는 게 몇 개 있으니까 시험에 자꾸 내고 싶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신으로 어떤 효과를 따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테마 1에서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24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에 있어서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제한능력자 쪽에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간주한다. 이때 이 발송이 나오죠. 예, 최고권에 대해 추인 간주되는 효과는 발송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182쪽 요 자리에 하나 추가해 적어 놓으세요. 발신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하나 추가해 놓으시고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가 B한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도달 안 했으면 다시 걷어들이는 거 이걸 철회라고 합니다. 도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도달 전이면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에서는 예외가 있었죠.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를 못하게 돼 있었죠.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잠깐 58페이지 가서 청약의 구속력을 읽고 오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주의 원칙상 도달이 안 되면 연착, 불착,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한 다음엔 도달을 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그 확인 안 한 데 대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받는 거예요. 의사표시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받은 것도 모르잖아요. 의사표시가 된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는 도달된 이후에 의사표시 내용을 인지한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발신 후 사정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의사표시 당시 표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의사표시 효력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도달의 완전성은 도달 당시 수령자의 상태.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잃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183쪽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표의자의 과실 없이 의사표시를 할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공시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법원 정문 같은데 앞에 이렇게 게시판에 있어서 여기다 막 종이를 붙여놨죠. 누구에게 뭐 알림, 뭐 누구에게 소송이 걸렸음, 막 이렇게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와서 보면 다행인데 대부분 못 보죠. 이 걸려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송달은 해야 되니까 이걸 송달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이 소송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나중에 당사자가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소송달이 뭐인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수령 능력, 지금까지는 의사표시 능력을 본 건데 이제 의사표시를 받는 능력. 누가 나한테 의사표시를 할 때 내가 너무 어린아이다. 그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할 능력이 안 되면 나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받을 능력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수령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행위 능력자를 기준으로 따지듯이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도 행위 능력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되겠죠. 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을 할 수 있다. 뭐냐면 내가 너한테 그때 알려줬잖아.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나 이 사람한테 얘한테 말을 했는데 왜 대응을 안 합니까?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대항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성년자한테 말을 했는데 친권자가 알았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말했잖아요. 왜 답을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자신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184쪽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법률행위는 무조건 하나 이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뭐 계약이 압도적이죠. 계약. 내용 증명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게 아니라 반송되지 않으면 받은 걸로 치는 겁니다. 송달은 직접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수령해서 내용을 알게 된 상태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고 알 수 있는 상태까지만 가면 돼요. 가족한테 갔으면 그 당사자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족끼리 대화를 잘 해야겠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이거를 제한능력자로 바꿔야겠네요. 이 용어가 바뀐 게 얼마 안 돼서 저도 자꾸 입에 붙었어요. 실수를 하네요. 옛날에 무능력자라 했거든요. 제한능력자입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는 그 표의자가 어떤 상태든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어요. 나를 떠난 거예요. 형성권 행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 해제권, 계약 해제, 취소 이런 거 다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의사무능력자를 의사표시 수령무능력자, 제한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조금 편하게 들으시고 좀 기본 개념 약간 그냥 생각하면서 머리에 정리해 두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